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월요일마다 업로드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공지 글을 올렸다시피 저에게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한 주를 쉬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꾸준히 날짜를 정해서 올려드릴게요 하고 나서 바로 제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공지글을 제가 처음 올려봐서 제가 잘 못 올린 건지 아니면 듣기만 하고 구독을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 공지글을 보실 수 없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월요일마다 올려주시기로 하셨는데 왜 안 올라오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지글을 제가 올리기는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인 에어, 너무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제인 에어에게 그 로체스터 씨가 내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가감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고백을 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럽에서 불어온 달콤한 바람이 싱싱함을 되찾은 나뭇잎들 사이에서 살랑거리고 대서양은 찬란한 자유 속에서 전동처럼 우르릉거리고 있었소. 오랫동안 시들고 메말라 있던 나의 심장은 그 음조에 맞추어 부풀어 오르고 싱싱한 피로 가득 찼소. 내 존재는 새로 태어나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고 내 영혼은 한 모금의 순수한 물을 갈망했소. 희망이 되살아나는 것이 보였소. 새 삶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소. 정원 맨 아래쪽에 있는 꽃이 피는 아치 아래서 하늘보다 더 푸른 바다를 보았소. 그 너머에 유럽이 있고 뚜렷한 전망이 열려 있었소. 이렇게 말이오. 희망이 말했소. 유럽에 가서 다시 살아라. 그곳은 네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네가 얼마나 추악한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른다. 미치 광희를 데리고 영국으로 가라. 손필드 저택에 여자를 가두어 두고 적당히 주위에서 보살핀다. 그리고 너는 어떤 나라든 여행하고 사람도 마음껏 사귀고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 그토록 오랫동안 너를 괴롭혔던 여자는 네 이름을 그토록 더럽히고 명예를 짓밟고 네 젊음을 시들게 한 그 여자는 네 아내가 아니다. 너 역시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다. 그 여자를 자기 처지에 맞게 보살피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한 것이다. 그 여자의 정체, 너와의 관계는 망각 속에 묻어버려라. 그 사실을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아야 한다. 그 여자를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두어라. 그 여자가 망가져가는 것을 비밀로 덮어두고 내버려 두어라. 나는 그대로 따랐소. 아버지와 형은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결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소. 나는 처음에 편지로 결혼 소식을 알릴 때부터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었던 데다 그 집안의 특징과 체질로 보아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 사실을 비밀에 붙여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소. 얼마 안 있어 우리 아버지도 자신이 골라준 여자의 악명 높은 행동 때문에 그 여자를 며느리로 인정했다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었지. 그래서 결혼한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기는커녕 나처럼 감추고 싶어 했소. 그래서 그 여자를 영국으로 데려왔소. 배에 그런 괴물을 태우고 있었으니 항해하는 동안에도 끔찍했지. 마침내 그 여자를 손필드 저택에 데려와서 3층의 비밀 방에다 안전하게 넣어두자 마음이 홀가분했소. 그 여자는 방 안쪽에 있는 작은 비밀 방을 10년 사이에 야생동물의 소굴로, 아니 고블린의 지하굴로 만들어버렸지. 그 여자를 돌볼 사람은 구하기가 몹시 힘들었소.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야 했기 때문이요. 그 여자가 미쳐 날뛰는 사이에 내 비밀이 드러나고 말 테니까. 게다가 그 여자는 며칠씩, 때로는 몇 주씩 정신이 멀쩡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나한테만 줄곧 욕설을 퍼부었소. 마침내 그림스비 정신병원에 있던 그레이스 풀을 고용하게 되었소. 그레이스 풀과 카터 의사 이 두 사람한테만 비밀을 털어놓았소. 베어팩스 부인은 뭔가 미심쩍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확한 사정은 모를 거요.
그레이스는 대체로 일을 잘했어. 하지만 그레이스가 잠깐 실수로 경계가 허술해질 때가 몇 번 있었어. 가끔 경계가 느슨해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그러기 십상이겠지만 말이오. 그 미치광이는 사악한 데다 교활했어. 감시인이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놓치는 법이 없었어. 한 번은 칼을 숨기고 있다가 제 오빠를 찔렀고 2번이나 자기 방 열쇠를 훔쳐 밤에 몰래 빠져나왔지. 첫 번째는 자고 있던 나를 태워 죽이려고 했어. 2번째는 유령 같은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간 거요. 그 여자가 그때 당신의 면사포에 화풀이를 한 것은 하늘이 도우신 거요. 그 면사포를 보니 신부였던 시절이 어렴풋이 떠올랐는지도 모르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오. 오늘 아침 내 목을 조르려고 덤벼들던 것이 내 비둘기 둥지 위로 그 거무튀튀하고 불구죽죽한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피가 얼어붙고. 로체스터 씨가 말을 멈추자 내가 물었다. 그분을 여기다 두고 당신은 뭘 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죠? 내가 뭘 했냐고? 나는 도깨비 풀이 되었어. 어디로 갔냐고? 늪지대의 정령들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지. 유럽 대륙으로 가서 이 나라 저 나라 모두 돌아다녔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착하고 총명한 여자를 꼭 찾고 싶었지. 손필드 저택에 남겨놓은 포악한 여자하고 반대되는 여인. 하지만 결혼하실 수는 없어요. 나는 결혼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고 또 그렇게 확신했어. 원래는 당신을 속일 생각이 없었어. 사정을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청혼할 생각이었지. 내가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받은 것은 전혀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여겼어. 비록 저주를 짊어지고 있지만 기꺼이 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여인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요. 당신이 호기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 늘 웃음을 짓게 된다오. 당신은 열의에 찬 새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따금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듯 조바심이 나는 몸짓을 하지. 당신은 상대의 마음에 쓰인 것들을 읽고 싶어 하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소. 그래서요라는 말은 무슨 뜻이요? 당신은 그 말을 아주 자주 쓰지. 나는 그 말에 이끌려 끝없이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고 나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소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죠?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라는 뜻이죠. 그렇군. 그럼 지금은 무엇을 알고 싶소?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았는지, 그 사람에게 청혼을 했는지,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궁금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았는지, 청혼을 했는지는 말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여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는 운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 10년 동안 나는 이 수도 저 수도로 떠돌아다녔어. 상테페르부르크에 살기도 했고 파리는 더 자주 가서 살았어. 이따금 로마와 나폴리와 피렌체에서 지내기도 했지. 돈도 많고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라서 마음에 들면 누구하고나 사귈 수 있었지.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격에는 없었어. 영국의 귀족 아가씨들, 프랑스의 백작 부인들, 이탈리아의 귀부인들과 독일의 백작 부인들 사이에서 이상형을 찾아보았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 한순간 내가 꿈꾸었던 눈길이나 말소리나 겉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어. 하지만 곧 아니라는 것을 깨닫곤 했지. 내가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완벽한 여자를 바란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저 나한테 맞는 사람을, 그 크리올 여자와 정반대의 사람을 바랬을 뿐이요. 하지만 부질없는 바람이었지. 그 모든 여자들 가운데서 내가 자유의 몸이었다 해도
청혼할 만한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했어. 맞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하고 혐오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실망한 나머지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되었어. 방탕한 생활에 젖어보았지. 하지만 난잡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 그건 내가 증오하고 또 증오하는 것이요. 서인도 제도 출신의 나의 메살리니가 바로 그런 여자였으니까. 그 난잡함과 그 여자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감 때문에 나는 쾌락에 빠진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절제했어. 그런 방종함과 나 맞닿은 여흥거리는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악덕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서 피했던 거요. 하지만 혼자 살 수는 없었어. 그래서 정부를 만들었지. 처음 고른 정부는 셀린 바랭이었소. 역시 돌이켜보면 경멸스러운 짓이었지. 당신은 셀린이 어떤 여자이고 그 여자와 내가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있을 거요. 셀린 다음 정부는 2명이었소. 이탈리아 여자 지아친타와 독일 여자 클라라였지. 둘 다 빼어난 미인이었어.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그 미모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지. 클라라는 얌전하고 정직했어. 지아친타는 절조가 없고 거칠었지. 클라라가 좋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넉넉히 주어서 점잖게 떼어내버리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어. 그런데 제인, 당신 얼굴을 보니 지금 나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구려. 내가 무정하고 지조 없는 난봉꾼이라고 생각하고 있건. 그렇지 않소? 당신이 무척 마음에 든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부를 갈아치우며 사는 것이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살았지만 좋아하진 않았소. 그것은 비굴한 삶이요.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소. 정부를 데리고 사는 건 노예를 사는 것 다음으로 나쁜 짓이요. 노예와 정부는 천성이 열등한 경우가 많고 지위도 늘 열등하오. 열등한 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지. 이제는 셀린과 지아친타와 클라라와 함께 지낸 시절의 기억을 증오하오.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 말에서 함축된 의미를 끌어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받은 가르침과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어떤 핑계든 정당하든 유혹에 넘어가 이 가엾은 여자들의 뒤를 잇는다면 로체서 씨는 지금 옛 추억을 더럽게 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이 언젠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리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고 굳이 말하지 않았다. 느끼는 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 깨달음이 실현의 시기에도 잊혀지지 않고 남아서 나를 도와주도록 마음을 새겨두었다. 자, 제인,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왜 그래서요라고 묻지 않는 거요? 심각해 보이는구려. 아직도 나를 못마땅히 하고 있어. 요점을 말하리다. 지난 1월 쓸모없는 고독한 방랑생활 탓에 무정하고 쓰라린 심정으로 정부들을 다 버리고 실망감에 차서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라면 넌덜머리가 난 채 볼일 때문에 영국으로 돌아왔소. 추운 겨울 오후에 말을 타고 손필드 저택으로 갔소. 그 소름 끼치는 곳. 그곳에서 평화도 기쁨도 기대하지 않았지. 나는 헤이레인을 지나가다가 울타리 계단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자그마한 사람을 보았소. 하지만 그 맞은편에 있던 버드나무를 바라보듯이 무심하게 지나갔지.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일지 아무 예감도 느끼지 못했고 내 인생의 중재자가 선하든 악하든 날 수호신이 거기서 수수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내면의 경고도 듣지 못했지. 말이 미끄러져서 그 사람이 다가와 진지하게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도 나는 깨닫지 못했어. 어린아이같이 갸냘픈 사람이군. 홍방울새가 내 발치에 볼짝볼짝 뛰어와서 그 작은 날개에 나를 태워주겠다고 하는 것 같았어.
나는 무뚝뚝하게 굴었지만 그 사람은 가려고 하지 않았지. 이상하리만치 고집스럽게 곁에 남아서 권위마저 풍기며 나를 바라보고 이야기했어. 나는 도움을, 그것도 그 손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도움을 받았지. 그 가냘픈 어깨에 손을 얹자 뭔가 새로운 것이, 싱싱한 활기와 감각이 몸속으로 스며들어왔어. 이 요정이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저 아래 있는 내 집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내 손 밑에서 빠져나가 어두침침한 산 울타리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 묘하게도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요. 제인, 그날 밤 나는 당신이 집에 오는 소리를 들었소. 당신은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이 오는지 지켜보고 있는 줄 몰랐겠지만 이튿날 나는 모습을 감춘 채 반 시간 동안 당신이 복도에서 아들과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소. 그날은 눈이 내려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지. 내 방에 있었는데 문을 살짝 열어두었소. 그래서 소리도 듣고 지켜볼 수 있었지. 당신은 아들한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생각이 딴 곳에 가 있는 것 같더군. 그래도 사랑스러운 제인, 당신은 무척 인내심을 갖고 아들을 돌보아 주었어.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해주고 즐겁게 놀아주었지. 마침내 아들이 가고 나자 당신은 금방 깊은 몽상에 빠져들었어. 천천히 복도를 거닐기 시작했지. 이따금 어느 창문 앞을 지나갈 때면 펑펑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기도 했고, 흐느끼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조용히 거닐며 꿈을 꾸었지. 그 백일몽들은 음침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소. 이따금 당신의 눈에 유쾌한 빛이 반짝이고 표정에 희미한 흥분이 있는 것을 보면 그 공상이 비통하고 짜증스럽고 심기증 환자처럼 수심에 찬 것은 아니었소. 오히려 당신의 표정을 보면 청춘의 영혼이 희망을 따라 저 이상의 천국으로 높이 날아올라가면서 달콤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소. 홀에서 베어팩스 부인이 하인한테 말하는 소리에 당신은 백일몽에서 깨어났소. 그때 당신이 혼자서 짓던 미소가 얼마나 신기하던지. 당신의 미소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소. 그 미소는 아주 영리하고 자신의 비현실적인 관념을 별것 아닌 것으로 넘겨버리는 것이었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 나의 상상은 모두 멋지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내 머릿속에는 장밋빛 하늘과 꽃이 만발한 초록빛 에덴 동산이 있어. 하지만 발밑에는 걸어야 할 거친 길이 있고 주위에는 시커먼 폭풍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똑똑히 알고 있어. 당신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베어팩스 부인에게 뭔가 할 일을 달라고 했지. 한 주 동안의 가계부라든가 뭐 그런 것을 쓰겠다고 하는 것 같았어. 당신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자 짜증이 치밀더군. 나는 어서 저녁이 되어 당신을 내 앞에 부를 수 있기만 초조하게 기다렸어. 보기 드문 완전히 새로운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 성격을 깊이 탐구하고 더 잘 알고 싶었어. 당신은 수줍으면서도 독립적인 태도와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어. 지금처럼 예스럽게 차려입고 말이오. 나는 당신에게 말을 시켰지. 그리고 곧 당신이 특이하게도 상반되는 특성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어. 당신의 복장이나 태도는 규칙에 꽁꽁 묶여 있었어. 당신의 태도는 숫기가 없을 때가 많고 전성적으로 세련된 사람이긴 했지만 사교계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으며 예의에 어긋나거나 실수를 해서 안 좋은 인상을 줄까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어. 하지만 말을 걸자 당신은 날카롭고 대담하고 생생하게 빛나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어. 당신의 눈길에는 통찰력과 힘이 깃들어 있었지. 까다로운 질문을 퍼부어도 기다렸다는 듯이 솔직하게 대답했어. 당신은 금방 나한테 익숙해진 것 같았지. 나는 당신이 음울하고 툭하면 화를 내는 주인한테서 공감대를 느꼈다고 믿고 있어. 당신이 놀랍게도 너무나 빨리 기분 좋고 편안하게 침착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요. 내가 딱딱거렸지만 당신은 시무룩하고 뚱한 내 태도에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불쾌하지 않았어. 나를 찬찬히 지켜보고 이따금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소박하면서도 지혜롭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주기도 했지. 나는 그것이 만족스럽고 동시에 자극도 받았어. 내가 본 것이 마음에 들었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어. 하지만 오랫동안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대하면서 당신을 거의 부르지도 않았지. 나는 지능적인 향락주의자라서 이 새롭고 흥미로운 만남에서 좀 더 오랫동안 만족감을 얻고 싶었거든. 게다가 한동안 나는 그 꽃을 마음대로 조종했다가 금방 시들고 싱싱한 매력도 금방 사라질까봐 두렵고 괴로웠어. 그때는 그것이 금방 지는 꽃이 아니라 불멸의 보석을 깎아 만든 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까. 내가 피하면 당신이 날 찾아다닐까 궁금하기도 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지. 책상이나 이젤처럼 꼼짝 않고 공부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 어쩌다 우연히 마주치면 무례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인사하고 지나가 버렸어. 그 당시 당신은 늘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 아픈 것 같지는 않고 의기소침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활기차지도 않았어. 희망도 없고 현실 속에서는 즐거움이 없었으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나를 생각한 적이 있기는 한지 궁금했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시 당신을 관찰했지. 이야기를 나눌 때 당신의 눈길 속에는 뭔가 기뻐하는 기색이 감돌고 태도는 상냥했어. 당신은 알고 보니 사교적인 사람이었어. 조용한 공부방, 권태로운 생활에 슬퍼하고 있었지. 나는 당신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기쁨을 누리기로 했지. 상냥하게 대해주니 곧 반응이 왔어. 당신은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사근사근해졌어. 나는 당신의 입술이 기분 좋고 행복한 어조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았어. 그 당시에 나는 당신과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즐거웠어. 당신은 이상하게 머뭇거렸고 조금은 괴로운 의심이 서려있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 내가 어떤 변덕을 부릴지, 엄격하게 주인 노릇을 할지, 아니면 상냥한 친구 노릇을 할지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당신이 너무 좋은 나머지 엄격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진심으로 손을 내밀면 당신의 젊고 생각에 잠긴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환해지고 행복해졌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서 당신을 끌어안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오. 그 시절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나는 몰래 눈물을 훔치며 말을 가로막았다. 로체스터 씨의 말은 고통스러웠다. 내가 할 일을, 그것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마당에 이 모든 추억과 고백은 그 일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었다. 로체스터 씨가 대꾸했다. 그러겠어, 제인. 현재가 이렇게 확실한데, 미래가 이렇게 밝은데 옛날 일을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어. 나는 이 얼빠진 말에 몸서리를 쳤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렇지 않소?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고독하게 청년기와 장년기를 보낸 끝에 처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찾았소. 그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은 나와 공감하는 상대이자 나보다 더 나은 나이며 수호 천사이고 나는 강한 애정으로 당신에게 묶여 있소. 당신은 착하고 재능 있고 사랑스럽소. 내 가슴은 열렬하고도 진지한 열정을 품고 있소. 그 열정은 당신 쪽으로 쏠려서 당신을 내 인생의 중심과 근원으로 끌어들이고 내 존재로 당신을 감싸게 하며 순수하고도 강력한 불길로 타올라 당신과 나를 하나로 녹아들게 만들지. 이런 사실을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요. 나한테 이미 아내가 있다는 말은 무의미한 조롱이요. 나한테 있는 거라고는 끔찍한 악마뿐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소? 당신을 속이려는 것은 잘못이요. 하지만
당신의 완고한 면이 두려웠소. 일찌감치 편견이 스며들까봐 두려웠소. 일단 당신을 확실히 가진 뒤에 용기를 내어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소. 비겁한 짓이지. 지금처럼 처음부터 당신의 고결함과 관대함에 호소해야 했소. 솔직하게 내 인생의 고뇌를 털어놓고 더 높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을 이야기해주고 당신에게 결의를, 아니 거역할 수 없는 성향을 보여주어야 했소. 만족스럽고 충실하게 사랑하며 사랑받고 싶은 성향 말이오. 그러고 나서 당신한테 내 정절의 맹세를 받아주고 당신도 정절의 맹세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야 했소. 제인, 지금 맹세를 해줘. 침묵. 왜? 말이 없는 거요. 나는 시련을 겪고 있었다. 불에 달군 쇠 같은 손이 내 생명을 좌우하는 기관을 꽉 쥐고 있었다. 투쟁과 암흑과 불길로 가득한 무시무시한 순간이었다. 하늘 아래 어떤 인간도 나보다 더 사랑받지 못했으며 나 역시 그토록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숭배했다. 그런데도 이제 내 사랑과 우상을 거부해야만 했다. 그 견딜 수 없는 의무는 한마디 삭막한 말로, 떠나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제인, 내가 당신한테서 뭘 바라는지 알고 있어? 이렇게만 약속해 주오. 당신의 것이 되겠어요. 로체스터 씨. 로체스터 씨, 저는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긴 침묵. 제인. 로체스터 씨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다정한 어조 때문에 나는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불길한 두려움 때문에 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이 상냥한 목소리는 일어서고 있는 사자의 헐떡임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한쪽 길로 떠나고 나는 다른 쪽 길로 가라는 거요? 그래요. 제인. 내 쪽으로 몸을 숙여 껴안으면서. 진심이요? 그래요. 그것도 지금? 그는 내 이마와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래요. 나는 재빨리, 완전히 그 구속에서 빠져나왔다. 제인, 이렇게 비통한 일이. 이것은 나쁜 일이요. 사랑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닐 거요. 당신 말을 따르는 건 나쁜 일이에요. 로체스터 씨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며 얼굴에 사나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로체스터 씨는 일어났다.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다. 나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의자 등받이를 짚었다. 몸이 덜덜 떨리고 두려웠지만 결심은 단호했다. 한순간만, 제인. 당신이 떠나버리면 끔찍해질 내 인생을 한 번만 봐줘. 모든 행복이 당신과 함께 떠나버릴 것이오. 그럼 뭐가 남겠소? 아내라고 한다면 위층에 미치광이가 있어. 차라리 저 교회 묘지에 있는 시체를 내 아내라고 하는 게 나을 거요. 나는 어떡하란 말이오. 어디서 동반자를 찾고 어디서 희망을 얻으란 말이오.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하느님과 자신을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세요. 그곳에서
다시 만난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그럼 내 말에 따르지 않을 거요? 네, 그럼 나더러 비참하게 살다가 저주받은 채 죽으라는 거요? 언성이 높아졌다. 죄를 짓지 않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한테서 사랑과 순수함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요? 예전처럼 정열 대신 유교계, 일 대신 악덕으로 돌아가라고 내던지는 거요? 로체스터 씨, 제 자신이 그런 운명을 바라지 않듯이 당신이 그런 운명에 빠지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노력하고 인내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저뿐 아니라 당신도요. 그러니 노력하고 인내하세요. 제가 있기도 전에 당신은 저를 잊으실 거예요.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구려. 당신은 내 명예를 더럽혔소. 내가 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당신은 바로 내 앞에서 내가 금방 변할 거라고 하는군. 얼마나 뒤틀린 판단이며 얼마나 삐뚤어진 생각인가. 고작 인간의 법에 불과한 것을 어기는 것보다 같은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더 나은가? 그 법을 어긴다고 해서 상처받을 사람도 없는데. 당신이 나와 같이 산다고 해도 화를 낼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으니 말이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로체서 씨가 말하는 동안 내 양심과 이성은 나를 배신하여 그에게 반항하는 것은 죄라고 비난했다. 양심과 이성은 감정 못지않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감정은 미친 듯이 아우성쳤다. 제발 로체스터 씨의 뜻에 따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할지 생각해봐. 얼마나 위험할지 생각해봐.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떤 상태일지 보라고. 로체스터 씨가 저돌적인 성격이라는 걸 잊지 마. 절망에 빠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해질 거야. 그 사람을 달래줘, 구해줘, 사랑해줘. 사랑한다고, 로체스터 씨의 것이 되겠다고 말해줘. 도대체 누가 너를 사랑해주겠니? 네가 로체스터 씨의 것이 되어도 상처받을 사람이 없잖아. 하지만 여전히 굴하지 않는 대답이 나왔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리라. 외롭고 친구도 없고 부양해줄 사람이 없다 해도 그럴수록 나 자신을 존중해주리라. 하느님이 내리시고 인간이 승인한 법을 지키리라. 지금 나는 제정신이 아니니 내가 미치지 않고 제정신일 때 받아들였던 도덕적 원칙들을 지키리라. 법률과 도덕적 원칙은 유혹이 없을 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정신과 육체가 법률과 도덕적 원칙의 엄격함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 법과 도덕적 원칙은 엄격하며 신성하다. 나 편한 대로 어긴다면 법과 도덕적 원칙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법과 도덕적 원칙은 가치가 있다. 나는 늘 그렇게 믿어왔다. 이제 와서 그 사실이 미심쩍은 것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완전히 미쳐서 핏줄에 불길이 번지고 심장이 고동을 셀 수 없을 만큼 빨리 뛰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다져온 생각들과 과거의 결심들이야말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지켜야 할 것이다. 거기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서리라. 나는 그렇게 했다. 로체서 씨는 내 표정을 읽고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로체서 씨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따르든 지금 이 순간에는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 로체서 씨는 방을 가로질러 와서 내 팔을 잡고 허리를 단단히 휘감았다. 그는 불타는 눈으로 나를 집어삼킬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육체적으로 가뭄과 용광로의 불빛 앞에 선 그루터기처럼 무력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내 영혼을 잃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리라 굳게 믿었다. 영혼은 다행히도 통역자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 자주 깨닫지 못하지만 진실한 통역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이다. 나는 눈을 들어 로체스터 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흉포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로체스터 씨한테 아플 정도로 꽉 붙들려 있었고 기운을 너무 쓴 나머지 기진맥진할 지경이었다. 로체스터 씨가 이를 갈면서 말했다. 이렇게 연약하면서도 이렇게 완고한 사람은 처음이야. 이렇게 쥐고 있으면 꼭 갸냘픈 갈대같이. 로체스터 씨는 나를 붙잡은 채로 흔들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구부러질 거야. 하지만 구부린다고, 갈갈이 찢는다고, 짓밟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 눈을 봐. 용기 이상의 것으로 단호하고 의기양양하게 나에게 반항하고 있는 존재를, 눈을 통해 세상을 내다보고 있는 저 단호하고 격렬하고 자유로운 존재를 봐. 그 껍데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해도 그것 자체는 얻을 수가 없어. 길들여지지 않은 아름다운 존재여. 내가 그 연약한 감옥을 찢고 부순다면 그 난폭한 행동은 고작 포로를 풀어줄 뿐이겠지. 그 집은 차지하겠지만 집에 살던 자는 내가 그 진흙으로 만든 집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일컫기도 전에 천국으로 달아나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 영혼이다. 의지와 힘, 미덕과 순결함을 가진 영혼, 깨지기 쉬운 육신만이 아니라 당신은 원한다면 스스로 사뿐히 날아서 내 가슴에 안길 수 있어. 하지만 싫어하는데 붙잡아 버리면 마치 향기가 날아가듯 빠져나가 버리겠지. 내가 그 향기를 마시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겠지. 와주오, 제인. 제발 와주오. 로체스터 씨는 이렇게 말하며 나를 놓아주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그 눈빛은 과격하게 붙드는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굴복한다는 건 바보짓이나 다름없었다. 분노는 대담하게 맞서서 꺾었지만 슬픔은 피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슬프네요. 그렇죠? 꼭 헤어져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로체스터 씨는 끝까지 본인의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어렵게 돌고 돌고 돌아서 상처뿐이었던, 그리고 정말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인생에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영혼의 동반자를, 정말 결이 똑같은 그런 사랑의 동반자를 만났는데 그 여인을 지금 붙잡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걸 로체스터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 나와 결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지만 실패를 해봐야 그 다음 오는 그 찬스를 잡을 수 있고 알아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이네어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네, 지금이 아니라 또 이 시대상을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사실 정말 양심과 이성 그리고 또 그 당시의 도덕적인 원칙 그리고 이 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사실은 사랑만 선택하기는 좀 쉽지 않은